1996년 7월 목포에서는 어느 용감한 시민의 제보로 인해 범죄와의 전쟁 시즌2가 벌어지면서 목포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모두 소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목포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호연 씨는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2차로 신안에 있는 비치나이트 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나이트클럽 측에서 술값을 바가지 씌우면서 직원 중 한 사람과 웨이터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조폭 출신이었던 웨이터는 말싸움을 하다 말고 갑자기 사라지더니 다른 조폭들을 데리고 와서는 다짜고짜 조호연 씨 일행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조호연 씨는 다시 비치나이트 클럽을 찾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항의를 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나이트클럽 호텔 사장인 황 씨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하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는 또다시 조호연 씨를 폭행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멈췄으면 그냥 불운한 해프닝 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조호연 씨를 괘씸하게 여긴 조폭들이 그의 회사의 부하들을 보내서 회사 내의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며 깽판을 쳐버렸다고 하죠. 하지만 조호연 씨는 그런 조폭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검찰에 고소장까지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나이트클럽 사장 황 씨와 그의 부하들은 조호연 씨의 동생을 한밤중에 납치해 가서 두들겨 팼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저항한다면 너의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협박이었기에 한참을 고민하던 조호연 씨는 결국 자신의 돈으로 지역신문에 대통령에게 올리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올렸습니다. 그 광고글을 요약하자면 조직폭력배와 싸우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부끄러운 직장 상사나 아버지는 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었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이 조직폭력배들이 판치는 나라인가. 나이트클럽에서 그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뜯긴 것을 항의하다 이유도 모른 채 그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이후 조폭들에게 사과를 요구해도 경찰에 호소해도 자신은 무엇 하나 받을 수 없었다며 조직폭력배가 없는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내용의 호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분노를 얻으며 각종 메이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결국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김영삼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가 대통령께 보내는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된 한 시민의 광고문 관련 기사를 직접 보게 된 것인데요. 탄원서를 읽은 김영삼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는 즉시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을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며 경로했고 장관들을 비롯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혼이 나가버릴 정도로 욕을 퍼부었다고 하죠. 오죽하면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뚜껑이 제대로 열려서는 목포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온갖 욕을 다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내린 지시로 목포에 있는 모든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수사와 검거가 시작됐죠. 사실 작정하고 수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폭들은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줄줄이 잡혀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호연 씨 일행을 두들겨 팼던 신안 비치나이트 클럽 조폭에이터와 그곳의 사장인 황 씨는 경찰서에 잡혀들어가서 그야말로 비오는 날 먼지가 날 만큼 형사들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그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경찰들의 공권력이 매우 강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가던 오토바이에 경찰이 진압봉을 집어던져서 오토바이를 세우게 만들고는 바닥에 패대기 쳐진 운전자를 잡아다가 경찰서에 끌고 갈 수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가 길에서 담배를 피다가 경찰에게 걸렸다면 지금처럼 훈방조치 후 풀려나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싸대기부터 얻어맞던 시절이라고 하죠. 만약 경찰이 시민을 폭행해도 되냐며 반항이라도 했다간 오히려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죄목으로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조호연 씨 사건으로 인해 당시 목포의 경찰들은 선량한 시민들이 조폭들에게 당하는 것도 막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 취급을 받은 것도 모자라 자칫 잘못하면 모두 해임이 돼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버렸으니 그야말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조폭들을 물리적으로 참교육시켜버린 것이죠. 강력계 형사들이 해당 사건의 조폭들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그들은 골병이 들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경찰서를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조호연 씨를 폭행했던 조폭들은 각종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던 조폭들까지 모두 검거된 후 구속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직 때문에 가만히 있던 목포 지역 다른 조폭들까지 집중 수사를 받으며 검거를 당하기 시작하자 신안 비치호텔 양아치들 때문에 다른 조직들이 다 박살났다면서 조폭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되며 다시는 조폭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하죠. 그 중에는 자신의 조직원들이 검거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대체 어떤 놈이 신문에 광고를 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며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조호연 씨를 찾아간 조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형사들도 혹시 모를 보복을 대비해서 이미 조호연 씨의 집 주변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또다시 조폭들이 조호연 씨의 집을 찾아오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형사들은 그 조폭들을 실신하기 직전까지 두들겨 팼다고 하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조호연 씨의 탄원서 광고 때문에 전국에 있던 시민들이 조폭들에게 분노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만약 조호연 씨가 또다시 조폭에게 보복을 당했다면 장관들과 경찰청장은 물론 목포에 있던 수많은 경찰들이 당장에 잘려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호연 씨의 집을 찾아온 조폭들이 자신들은 절대 보복할 생각이 없었고 그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얼굴만 보러 온 거라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지만 형사들은 이런 시국에 여기 온 것만으로도 죄라며 그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당시 목포에 있던 조폭들은 노태우 시절 범죄와의 전쟁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거나 일본으로 도망을 가면서 모두 잠수를 탔다고 하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목포 지역에도 조폭들이 또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지역 형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 짧았던 시간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목포에서 깡패가 없어졌던 시기라고 하네요. 혹시 백린탄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백린탄은 특수 연막탄으로 적의 시야를 차단하면서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죠. 하지만 백린탄에는 악마의 무기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는데요. 백린탄은 시야만 차단하는 연막탄이기도 하지만 백린이 만약 피부에 붙게 되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며 지방층을 녹이면서 파고든다고 하죠. 또한 황산보다도 물 분자를 빼앗는 능력이 강해서 사람 피부에 닿으면 피부의 수분을 빼앗겨 피부가 촛농처럼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무기는 베트남전에서도 쓰였는데 백린이 피부에 묻으면 칼로 긁어내 백린을 제거했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도 백린탄에 맞으면 칼로 살점을 도려내야 한다는 괴담이 퍼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백린탄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한국의 한 장군이 백린탄을 이용해 북한군을 응징해버린 3.7 완전작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제3보병사단의 별칭은 백골부대인데요. 백골부대는 철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전방 GOP와 GP를 지키고 있는 사단이죠. 그런데 1973년 3월 7일 오후 1시 20분 긴급한 보고가 사단 지휘통제실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북한 GP에서 백골부대원에게 사격을 가해 황정복 대위와 김윤복 중사 등 5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고였죠. 사실 이날 황정복 대위와 병사들은 비무장지대 내에 표집한 전기 보수 작업을 하러 갔었는데 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는 부대원들에게 북한 559 GP에서 총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국군 5명이 중상을 입었고 북한의 계속된 사격 때문에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립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북한군이 실수한 것이 있었으니 당시 3사단의 사단장은 북이 기관총을 쏘면 우리는 대포로 응징할 것이다 라고 말하던 박정인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1961년 그가 전방부대의 연대장이었을 때 군사분 개선을 오가는 북한군을 가만히 보고만 있던 국군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적의 손가락이 넘어오면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이 넘어오면 발가락을 잘라라. 적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다면 즉각 사살해버려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군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 박정인 장군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이용해 북한군의 사격 중지를 요구했죠. 하지만 북한군은 박정인 장군의 요구를 무시했고 사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개빡친 박정인 장군은 즉시 응징에 들어갔죠. 바로 무전을 날려 사단 관측기를 띄워 북한 559 GP를 관측한 뒤 71포병대대에 연락해 105mm와 155mm 곡사포로 북한 559 GP에 포격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곡사포들은 일제히 맹렬한 불을 뿜으며 포탄이 날아갔고 순식간에 북한의 559 GP는 개박살이 나버렸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정인 장군은 부상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백린탄을 발사했으며 백린탄은 북한군 GP의 외벽을 관통해 내부에서 폭발해버리면서 건물 전체가 아예 불지옥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북한군은 이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북한군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1975년에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군 출신의 유대윤 소위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날 백골부대가 날린 포탄 중 한 발이 정확히 막사해 명중해 북한군 36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백골부대는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아군 부대원의 구출을 성공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5명의 부상자는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죠. 또한 부대원 구출을 성공하자마자 포격도 끝났는데요. 하지만 박정인 장군은 거기서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부대원에게 사격을 가한 북한을 가만히 둘 수 없었죠. 그리고 제대로 한번 혼쭐을 내줄 마음을 먹고 그날 밤 사단 내의 모든 차량을 동원해 헤드라이트를 켜고 DMZ 남방 한계선으로 향했습니다. 군사분 개선 바로 앞까지 쭉쭉 치고 나갔던 것이죠. 낮에 엄청난 포격을 맞고 잔뜩 움츠려 있던 북한군은 남한 3사단의 북진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납니다. 이 일을 보고받은 김일성은 당황하며 직접 전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려 준전시태세에 돌입했고 북한 2개 사단까지 현장으로 추가 투입시키면서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죠. 하지만 다행히 이후 더 이상 이 사건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한국 정부에서는 당시 한참 진행 중이던 남북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유와
상부의 지시 없이 무단으로 병력을 움직인 것은 월권행위였다는 이유로 박정인 장군을 전역시켜버렸죠. 시간이 흘러 1985년에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원들이 평양에 방문했는데요. 그중 북한의 한 고위 간부가 함경남도 도민회장에게 함경남도 출신의 박가 성을 가진 요란한 사단장은 요즘 뭐라오? 라며 원한 섞인 말투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민회장은 군대 일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변했다고 하죠. 약 12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질문하는 걸 보면 당시 북한군의 뇌리에는 박정인 장군에 대한 공포심이 제대로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박정인 장군은 뇌경색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6년 2월 3일에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이때의 사건을 3.7 완전 작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 이후 북한군에게 백골부대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로도 북한 장교들은 백골부대와 마주하고 있는 부대에 배치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고 합니다. 요즘 북한이 오물풍선도 보내고 여전히 많은 도발을 하는데 제대로 한번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즘엔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케이블 TV에, OTT에, 유튜브에 그 외에도 수많은 방송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많아진 만큼 방송사고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죠. 라디오에서는 몇 초만 정적이 흘러도 큰 방송사고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는 경악스러운 방송사고들이 많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대한민국 최악의 방송사고 탑4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배철수 감전사고입니다. 1983년 3월 20일 배철수가 KBS 젊음의 행진에 나와 기타를 치면서 송골매의 노래인 그대는 나는을 부르려고 하고 있었죠. 배철수가 멋있게 기타를 치고 나서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려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제대로 접지가 안 된 기타 앰프와 마이크 때문에 감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전기에 감전이 된 배철수는 온몸이 나무처럼 굳은 채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는데 그때 상황을 파악한 스태프 여러 명이 급하게 무대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당시 그냥 공연을 구경하러 왔던 김대화 PD는 이 사고가 일어나기 몇 주 전에도 감전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배철수가 감전되어 쓰러지자마자 보고받은 그 사고가 떠올라 얼른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발로 걷어 차버렸다고 합니다. 그 덕에 다행히 배철수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져 나갔던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함부로 배철수나 마이크를 잡았다면 구조하려던 사람까지 감전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컸는데 다행히 감전의 위험을 알고 있던 김대화 PD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배철수는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약 1.5cm 찢어졌고 손은 다 터져서 피가 났으며 온몸은 경련을 일으켜 덜덜 떨고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피를 뚝뚝 흘리며 축 늘어진 채로 스태프에게 끌려나간 배철수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해야 했지만 구급차를 기다릴 수 없었기에 방송 장비를 실어왔던 용달차에 그를 싣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고가 있은 뒤 신속하게 병원에 호송된 덕에 배철수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배철수는 감전사고 이후에 한동안 PTSD를 겪었다고 하고 무대를 서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벌써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당시 사고의 흉터가 손에 남아있다고 하죠. 다음 방송사고는 바로 다들 잘 아시는 내귀의 도청장치 사건입니다. 1988년 8월 4일 밤 9시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도중 소창영이라는 젊은이가 난입해 자신의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소리친 사건이죠. 당시 강성구 앵커가 서울의 지하철 요금을 전면 인상한다는 뉴스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방송실에 난입해서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마이크에 대고 말을 했고 급히 스태프가 달려가 그를 끌어내자 끌려가면서도 저는 가리봉일동 136의 35번지에 사는 소창영이라고 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강성구 앵커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시 뉴스 진행을 했고 그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방송사고로 기억되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그가 도대체 어떻게 방송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요. 소창영은 당시 뉴스가 시작되는 9시쯤 MBC 사옥 남쪽의 중개사무소 확장 공사장 철문을 넘어 방송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후 비상계단을 통해 5층 뉴스 부조정실까지 들어갔다고 하죠. 놀라운 점은 그가 5층까지 오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편안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 이 소창영이라는 남자에게 관심이 쏠렸는데 그는 1988년 당시 24살이었으며 사건이 있기 1년 전인 1987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귀에 축구공을 맞아 고막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자꾸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 증상이 생긴 것이죠. 그 이후부터 그는 의사가 자신의 귀에 도청 장치를 심어 놓은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소창영은 MBC 뉴스데스크 사건 말고도 많은 소동을 일으켰는데 방송사고가 있기 5일 전인 7월 30일에도 장충체육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던 MBC 토요일은 즐거워 무대에 올라가 소리를 질러대기도 했죠. 또한 이로부터 12일 전인 7월 18일에는 주부가요 열창 녹화 때 방청석에 있던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1989년 9월 27일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곳에 학생과 전경 사이에 나타나 양말과 구두만 신고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1989년 12월에는 MBC 여론광장이라는 프로그램 생방송에도 그가 나타나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죠. 당연하겠지만 이후 방송국들의 보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년의 시간이 흘러 2008년에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제작진과 2011년 MBC 라이프 채널 히스토리 후에 제작진이 그를 찾아보려 했지만 아직까지 그가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죠. 다음은 만민중앙교회 MBC 습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99년 5월 11일 밤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MBC 건물을 급습해 방송을 강제로 중단시킨 테러 사건이죠. 1998년 8월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 임재한다고 하여 교계에 커다란 무리를 일으킨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와 만민기도원을 만들어 자신이 신유의 은사, 물질의 축복 등의 권능이 있다고 교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를 사이비로 규정했죠. 그리고 이후 이재록 목사에게 피해를 보았다는 교인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재록 목사가 도박과 음주소동, 거기다가 여교역자나 젊고 어린 무용수와 집단난교 등을 일삼는다고 고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에만 하나님의 권능이 내렸다고 선동하는 등 온갖 악독한 사고는 다 치고 다녔던 것이죠. 이에 MBC PD수첩에서는 이재록 목사와 만민중앙교회의 실체를 취재했고 이를 폭로하는 방송을 1999년 5월 11일 화요일 밤에 방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 당일날 밤 10시 30분이 되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만민중앙교회 신도 2천여 명이 MBC 건물의 1층 로비를 비롯해 방송국 주변을 점거해버렸고 심지어 200여 명의 신도들은 건물 내부로 침입해 MBC 본사 2층에 있던 주조정실을 점거한 뒤 방송 장비들을 닥치는 대로 끄거나 부숴버렸으며 그날 PD수첩 방송 송출을 중단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신자들은 방송국에 남아있던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죠. 이로 인해 그날 이재록 목사에 관련된 PD수첩 방송은 방송 시작 8분 만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후 오후 11시 40분쯤 MBC 건물에 경찰병력이 대거 투입되어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을 끌어냈고 다행히 메인 장비가 고장나지 않았던 덕에 다시 PD수첩 방송이 다시 정상적으로 송출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일이 지난 5월 13일 검경에서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신도 6명을 체포했고 부목사와 사무국장 그리고 안전실 차장은 전파법 위반죄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약 3개월 후인 8월 28일 만민중앙교회 부목사와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3년이, 안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죠. 이후 MBC는 만민중앙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6억 9천여만 원을 배상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방송사고 네 번째 사건은 음악캠프 알몸 노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저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충격을 먹었던 사건이죠. 2005년 당시 MBC에서는 크라잉럭과 같이 능력이 출중한 인디밴드를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당시 음악 프로그램인 음악캠프에서 이 노래 좋은가요? 라는 코너를 만들어 여러 평론가들의 추천을 받은 인디밴드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리고 평론가 박준음의 추천을 받아 세 번째로 인디밴드 럭스가 뽑히게 되었죠. 이에 럭스의 리더인 원종이는 무대를 우리 인디밴드의 활기와 에너지로 채워보자며 많은 인디밴드 동료들을 불러 함께 무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 사이에 카우치라는 밴드와 스파이키 브레츠라는 밴드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럭스가 지금부터 끝까지라는 노래를 신나게 부르던 중 노래의 클라이맥스 직전에 카우치의 신현범과 스파이키 브레츠의 오창래가 수근수근 대더니 갑자기 신현범이 상하이를 모두 탈의해 알몸으로 방방 뛰기 시작했고 뒤이어 오창래 역시 상의를 올리고 바지도 내리더니 신현범과 마찬가지로 펄쩍펄쩍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생방송으로 약 7초 동안 전국에 퍼지게 되었으며 카메라는 급하게 관중석을 비췄지만 그 모습을 본 관중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멍하게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생방송 음악 캠프는 폐지되어 버렸고 당시 인기를 끌던 인디음악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인디밴드의 인식도 극도로 나빠져 인디음악 전체를 10년 이상 후퇴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힙합이 주류로 올라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거기다가 인디 뮤지션들이 다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방송사 시스템 역시 바뀌어 버렸는데요. 이 사건 이후 생방송은 5초에서 10초 정도, 많게는 5분까지 딜레이 방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버렸고 주조정실에는 사고에 대비해 항상 여분의 화면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 신현범과 오창래는 마약 조사까지 받았으며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제작진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사자들은 물론 음악캠프의 담당 PD와 작가까지 참고인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고 하죠. 이후 신현범과 오창래는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며 지낸다고 하는데 근황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